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저희 행정법 대학에서 배울 때만 해도 변방이었죠. 변방. 저희야 행정작용론에 주로 집중이 됐었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의 강제 집행이 그냥 하루 만에 쭉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분쟁,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중요한 부분이었고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이행수단,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이 도래하면서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죠. 그래서 논문도 많이 있고요. 이제 판례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할 그런 기회는 없을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너무 한이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인강 또 강사님이나 교수님 거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 개념들과 관련해서 어떤 관통하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12번이죠.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실효성 확보 수단은 많죠. 여러 가지 있고, 곳곳마다 문제가 되고, 그죠? 법치 행정의 원리 중요하고, 그죠? 말씀드렸죠. 법률설 그때 나왔다고.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실효성 확보 수단엔 개별 법률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법률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력 집행력, 행정행위 효력 보면 자력 집행력이란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많이 완화되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이게 죄형법정주의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불이익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기본권 침해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명령에 원래 영역 안에, 고전적인 행정법은 행정명령의 영역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구체적인 절차 부분은, 즉 과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법률과 근거 꺼내거나 아니면 행정명령의 영역, 행정입법의 영역에서 법규명령 영역, 지금 행정규칙 영역에 세계라던 부분들을 이제 법치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본권 향상이 되면서부터 이제 각 개별 법률의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가는 일반법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 어떤 강제수단을 선택할 건에 대해서 행정 재량이 인정된다. 자, 이제 제가 설명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이 지문은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죠. 물론 판례에 있으니까 나왔겠죠. 자, 그럼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세요.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건지, 행정청이 재량을 갖는지 않는지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법률의 문제 아닙니까? 개별 법률에? 그죠? 그럼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법률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근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이 지문이. 그죠?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개념적 한계죠. 개념적 한계. 개념 내재적 한계라고 좀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즉 성질상의 한계예요. 성질상의 한계를 갖느냐. 즉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은 양립 가능하냐. 즉 무슨 얘기냐면 대집행을 선택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선택할 수 없고, 대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만 이행 강제금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말은 대집행의 대상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대체적 자기 의무잖아요. 그죠? 근데 이행 강제금이 왜 나왔냐? 대집행을 보충 또는 대집행이 안 되는 케이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만들어진 개념. 즉 대집행이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이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 강제의무 부과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죠? 이해되세요? 이제 비대체적 자기나 부작위 의무 요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념 내재적으로 외국에서 만들어질 때 사고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행 강제금, 대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 대집행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립 불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청에 재량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 둘 중에 하나 맞는 거 택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개념 내재적인 한계가 있냐 없냐라는 게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행 강제금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행 강제금 대체적 자기 의무에 부과할 수 없는 위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나? 이건 아니거든요. 이행 강제금의 개념이 뭐예요? 심리적 강제 수단이잖아. 이행할 때까지 금전적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죠? 그 논리가 생긴 거예요. 대집행은 원래 이행 강제금을 보충하기 위해 생긴 건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대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을 선택할 수 있냐? 이제 두 개가 동시 양립 가능하니까 둘 사이에 선택적 재량이 가능하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개념 내재적 한계 아니면 대집행의 자기 의무의 대상성 이런 문제죠. 건축법에 나와 있죠. 어떤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느냐? 이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냐? 그죠? 이렇게 써 있는데 대집행하고 이행 강제금은 없죠. 근데 필요한 조치죠. 요 안에 재량이 있는 거니까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있겠죠. 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가장 합리적인 또는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게 법률 규정을 만드는 게 실효성 확보 수단의 가장 목적 아닙니까? 그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해서 어떤 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 그죠? 다양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집행에 대해서는 특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행 강제금도 건축법 80조에 규정돼 있어요. 다. 그럼 이행 강제금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보시죠. 심리적 압박한다는 거죠. 계고함으로 언제까지 안 하면 이행 강제금 계속 반복적 중첩적으로 부과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성질은 뭐냐? 행정의 성질이고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하고 행정 형벌하고 또 머리 동시에 부과가 가능하죠.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보시라고. 근데 논점은 뭐예요? 이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집행도 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을 거냐? 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이 판례, 현재 판례 보시죠. 그죠? 강제집행수단으로서 대집행 전통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행강제금 부작이나 비대적 자기 의무, 그죠? 왔으나 이행강제금 자체가 어떻게 돼? 대체적 자기는 부과될 수 있다 그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합리적 선택의 재량이 인정되는 거죠. 선택 재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행 건축법상 나오잖아요. 법률에. 개별 사건에서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량은 어떻게 한다?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 보면 된다 이거죠.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다 요건만 맞추면 되는 거지. 개별 요건. 개별 실효성 확보 수단의 요건들만 충족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한 지문은 아니죠. 그냥 개별 법령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재량이란 개념을 쓰면 지금은 재량이란 게 반드시 개별 법률의 규정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 부분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법률의 해석이잖아요. 법규. 그죠? 2번 보시죠.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비록 시정명령 시간이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유명한 판례죠. 그죠? 부과 전까지 이행을 하면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판례죠. 유명한 판례. 그죠? 밑에 보시면
시정 불이행의 과거 위반의 저제가 명하고 그 이행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그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부과되기 전에 시정명령 기간을 지나서라도 이행해버리면 부과 전이면 부과할 수 없는 거죠. 만약 부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과된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주 유명한 판례죠. 그죠? 3번 여객단 교사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실효성 확보수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머릿속에 무슨 개념이었다고? 형벌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형벌로 가게 되면 죄행법정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죄행법정주의 가면 어떻게 돼? 고의과실 책임 꼭 들어온단 말이에요. 형벌 책임 요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법 요건에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의 효율성 부과하고 막 이런 요건들이 복잡해지니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 형벌을 빼놓고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행정 형벌과 병고가 가능하냐, 중첩적 부과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과징금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 어떻게 보면 부과하는 게 사회적으로 또는 전체적인 그 영역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너무 불이익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즉, 감경이나 금액의 그 감경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 이 사람이 심대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죠? 근데 이것도 판례가 있으니까 냈겠죠. 교수님들이 의론으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반드시 원칙적으로 고의가 야나 위반자 보세요. 해태할 탓할 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례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죠? 기억했어요. 근데 원래 스토리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과징금 나오면 항상 뭐예요? 전형적 과징금, 변태적 과징금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제가 다 써놨어요. 보시라고. 법조문도 써놨어요. 항상 개별 법률 잘 중시해야 돼요. 근데 행정법 총론할 때 이거 다 보시지 않잖아요. 물론 교수님 책이나 강사님들 책에는 써 있겠죠. 법조문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죠. 그죠? 혹시 위기에 때,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 때는 꼭 나온 것들은 판례 들을 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기출문제 책에 그냥 법조문만 써있고 내용은 안 써있다 그래서 애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쭉 보세요. 그죠? 여기는 이제 병과의 문제 제가 판례 다 찾았어요. 있는 것들 보시라고. 왜냐면 수험생들은 저도 수험생활을 해봤지만 가장 힘든 게 응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그 본 곳과 안 본 곳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관련 판례들 한 번에 읽어보시면 거기서 필꽂히는 문구 있으면 다음에 수험장에서 이거 나오면 암기 나왔다 인식하거든요. 객관식은 그런 거잖아요. 주관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객관식은 어떻게 돼? 감이란 부분도 있잖아요. 찍어서 맞추는 부분도 있는데 찍는데 무턱대고 찍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기가 공부한 거 나름대로 비교 평가하고 나름대로 네 개 중에 두 개 제거하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때 내가 봤던 기억이 있다. 물론 잘못 보고 봤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럼 본인이 감수하셔야 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연습하셔야 돼. 자, 4번 국회 징수법원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한 곳은 삼을 수 없다. 그죠? 원래는 삼을 수 없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건 강제 징수에 관한 파트인데 제가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그죠? 강제 징수 절차 기억하시죠? 과세 처분 있고 그럼 뭐래요? 독촉 돈 내라고 빨리. 그죠? 그 다음에 뭐래요? 압류하겠죠? 그 다음에 뭐래요? 그때까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걸 이제 처분해야 되겠죠. 그걸 공매라 그러죠. 공매 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럼 공매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산해야 되겠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금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공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공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을 하겠죠. 그쵸? 이 세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매 처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겠죠? 그럼 공매 처분의 처분성에서 그 처분은 언제 돼요?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공매 처분은 언제 성립해요? 처분이라며요. 그럼 처분이면 다툴 때 뭐가 있어요? 성립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90일이면 소제기하려면 제소기간 기산점이 어디로 잡아야 돼? 그럼 그 기준점이 어디예요? 무슨 공매 처분이라고 그래,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뭘로 보냐? 매각 결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공매 처분은 언제 성립하냐? 매각 결정이 이루어질 단 말이에요. 그 매각 결정 효력은 어떻게 돼요? 한때 발생하죠. 요거 기억하시라고. 매각 결정을 한때 발생한단 말이에요. 요게 처분성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공매 처분의 시기는 어떻게 돼요?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결정을 한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신다 그랬어요? 공매 공고, 공매 통지, 매각 결정, 시스템 큰 덩어리만 이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매각 결정은 처분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구제 방식을 당기려면, 권리구제의 신속성, 효율성을 당기려면 공매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면 되겠죠? 그런 논리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매 통지 때 소제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결정이 나오죠. 논란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본다? 공매 통지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처분성이 아니다. 밑에 보시죠.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의하에 진행되는 보세요. 권리제도 2개 보호하기 법. 이제 또 다음에 설명해 줄게 보시고 여기죠. 공매 통지 자체는 법적 진행을 행정처분을 할 것이 아니므로 그죠? 그죠? 이제 이게 돼요. 이게 처분이 아니죠? 그럼 뭘 갖고 다퉈야 돼요? 공매 처분 다툴 때 매각 결정부터 다퉈야 된단 말이에요. 매각 결정. 근데 공매 통지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게 논란이 됐던 거.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 공매 통지는 공매 절차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원 합의체라고 돼 있죠? 전원 합의체 밖에서 어떻게 돼 있냐? 공매 통지는 진행된 첩입자의 보험 규정적 절차적 요건화 시킨 거예요. 이 판례부터. 전원 합의체 판례부터. 이제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의 절차적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매 처분을 다툴 때 공매 통지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면 체납된 공매 결 위법을 공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 통지 자체를 한 것은 대상 이해되시죠? 이제 이 판례?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원래. 자산공사가 이제 대행하겠죠? 똑같은 케이스죠. 이거 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점마다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 내시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교수님이나 강사님들한테 요구하세요. 저는 이제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나온 것들 중에 오해하거나 핵심적인 파트들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